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트피디 유창수 인사드립니다. 9월 15일, 벌써 9월도 절반이 흘렀군요. 예,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주제를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한 걸로 잡았는데, 예, 듣다 보면 좀 화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준비를 했고요. 음, 뭐 바로 얘기를 해볼까요? 우선 아시다시피 그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철거하는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죠. 결국은 그냥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과 함께 있던 다른 네 분의 흉상도 치우려고 했다가 저항에 부딪히자 결국은 홍범도 장군만은 소련 공산주의에 참여했다라는 이유로 육사에 둘 수는 없다 밀어붙여서 결국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어, 그와 함께 별개라고 말은 했지만 그와 함께 백선엽 장군은 이제 일제 강점기에 간두특설대라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부대의 어, 장교로 복무를 했던 사람이죠. 이 백선엽 장군과 관련한 웹툰이 이제 친일 논란이 있으면서 삭제가 됐었는데 내려졌었는데 이게 복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별개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 KJ킴님 오셨고요. 샤랄라님, 이혜성님, 강물처럼님, 시크릿가드님, 탱크보이님 오셨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시니까 이게 주제로 바로 들어간 게 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싶기도 한데 이미 시작을 해버려서 예, DK 윌리엄님도 오셨고요. 야, 유튜버계의 칸트. 예, 제가 뭐 칸트를 많이 좋아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는 건 칭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호재 플레이스님도 오셨고요. KJ킴님 정말 속 시끄러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제가 하트패밀리 개인 채널에서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예, 계속 하겠습니다. 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뤄야겠다 생각을 한 게, 이 기사 때문이거든요. 어, 예, 이겁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이 육사의 무관심, 독립운동가 명예졸업장, 땅바닥에 1시간 방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땅바닥에 1시간 방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시면은 어,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항의하는 뜻으로 그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우리의 그 명예 졸업증을 반납하겠다 육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육사 측에서는 이 통보를 받고도 이분들이 나와서 입장을 밝히고 하는 그 어, 장면을 아무도 나와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무시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명예 졸업장을 육사 앞에 이 화면에 사진을 보시듯이 이 육사 입구에 저 밑에 내려놓고 반납하겠다 말씀하시고 입장을 밝히고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도 1시간 넘게 그대로 놔뒀다 나중에 가져갔다 뭐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면은 육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 어, 그냥 뭐 전혀 무대응이었냐 하면은 전혀 무대응이 아닙니다. 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이제 그 문제 삼은 게 아니 신흥무관학교에 맥을 이은 육사가 이럴 수가 있느냐 홍범도 장군을 치운다는 게 말이 되냐 하고 항의를 한 건데 육사가 이렇게 밝힙니다. 이 부분인데요. 육사는 1945년 12월에 개교한 군사 영어학교를 모체로 하고 있다. 그리고 1946년 5월에 남조선 국방경비대 사관학교를 창설이 됐다. 그리고 1948년 9월 5일에 국군 창설과 함께 지금의 육군사관학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사의 뿌리가 신흥무관학교가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흥무관학교를 정신적 연원으로 삼고 있다. 그러니까 뿌리는 아니지만 그 정신은 뭐 조금 우리가 감안하고 있다. 뭐 그 정도의 발언인 거죠. 그래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이 바다에 가지고 있던 이 명예 졸업장을 이렇게 놓고 갈 수밖에 없었고요. 예, 요겁니다. 요거를 놓고 가게 됐고 육사 측에서는 이 회수한 이 졸업증을 어떻게 할 거냐 아직 뭐 답이 안 나왔습니다. 예, 그냥 육사에서 보관 일단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지는 좀 생각해 보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
육군사관학교와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의 모습인데요. 어, 황당하죠. 황당한데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이거 뉴라이트 사관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 윤석열 대통령 지금 뉴라이트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했거든요. 근데 정부는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어, 뭐 철거가 아니라 였죠. 독립운동의 업적을 기릴 수 있는 곳으로 옮기겠다. 예를 들면 뭐 독립기념관 이런 곳으로 이전하는 거지. 이게 철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뉴라이트와는 상관없다라는 거였는데 공산주의 얘기를 하면서도 그랬는데 며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극우 뉴라이트의 편향된 이념 이게 대한민국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느냐, 대한민국 이념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냐, 우리 정부는 그렇게 서른 의원이 질문을 했더니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가 극우 뉴라이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 예, 혼자 먹으면 그게 1인분님의 아이디가 갑자기 눈에 띄네요. 그랬는데 뉴라이트 사관 때문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일이 최근에 또 벌어졌죠. 뭔가 하면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또 국민의힘 당직자들 이런 사람들 대거 참여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문화자유행동이라는 단체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이 단체가 전형적인 그 뉴라이트 사관을 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그런 단체인데 여기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을 한 거죠. 이 문화자유행동이 어, 내세우는 바가 대표적인 게 뭐냐? 이 문화자유행동의 대표가 최범이라는 사람인데 이 최범이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뭔가 하면은 이 광화문 광장에 조선시대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에 있는 조선시대 인물이라고 하면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입니다. 이 조선시대 인물이 있는 걸 보고 아무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우파가 아니다.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이런 발언을 해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그냥 위대한 조상이라고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근대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광화문 광장에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범도 장군에 이어서 다음은 이순신 장군인가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억지스러운 주장이 아닌 거죠. 예. 어, 그러면은 도대체 뉴라이트라는 게 뭔가 하는 얘기를 해야겠죠. 뭐 정권에 따라 역사의 해석도 달라진다는 이혜성님 말씀처럼 예, 좀 답답합니다. 이게 뭐 뭔가 역사적인 사실이 밝혀지고 해서 평가가 달라지는 그런 게 아니고 갑자기 정권이 바뀌면은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빨갱이가 되고 광화문 광장에 있어서는 안 되는 네, 왕조 시대 유물이 되는 이런 게 네, 좀 황당하긴 한데 어쨌든 알고 이런 뉴스들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건 차이가 있으니까요. 어, 오상훈님 육사를 폐교하고 광복군 정신과 민족 이념과 가치를 가진 군사학교를 다시 세워야 한다 하시는데 마음 같아서는 예 그러고 싶은 마음도 들지만 예 뉴라이트라는 거는 이 뉴 새로운 라이트 오른쪽 그래서 새로운 우파라는 뜻이죠 말 그대로 하면은 이제 옛날에 올드라이트 옛날 우파와는 이제 차별화한다는 의미로 이제 만들어진 이름이고 재밌는 게 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처음 쓴 게 동아일보 정치부장으로 재직하던 이동관 지금 방통위원장 이 사람이 이 뉴라이트라는 걸 처음 언급을 했습니다 기사에서 그러면서 이제 뉴라이트라는 말을 쓰게 됐는데 사실 이 뉴라이트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상당수의 뉴라이트 핵심 운동가들이 좌파 출신입니다. 특히 그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 뉴라이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 그런 걸 이제 인정투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향을 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하게 어, 자기의 원래 있던 그 진영을 공격하면서 내가 확실히 전향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뭐 이제 북에서 내려와서 정치하시는 분들 뭐 그런 모습들 보면 그런 게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그 운동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 저는 뭐 운동권이라고 하지 않고 제야 인사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상당수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또 그 전에 민주화 운동을 하고 87년 뭐 민주화 운동이 이제 굉장히 거세게 일고 하면서 정치권으로 대거 진입을 했는데 그 중에도 정치권에서 받아주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운동권에서도 그 NL 쪽은 정치권으로 많이 들어오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좀 과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 같이 그런 좌파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뭐 운동권에서 같이 활동하고 제야 인사로서 하긴 했지만, 함께하기는 힘들다. 극우주의와 사실상 비슷한 행동들을 해온 사람이다. 뭐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진입을 못했고요. 그 중에 한 부류는 이제 나중에 민주노동당이 만들어지면서 그쪽으로 많이 합류를 했고, 한 부류는 이제 우파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우파로 전향을 한 그 사람들이 지금의 이제 뉴라이트의 상당수가 들어가게 된 거고요. 전우님도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기존의 우파와 뭐가 다른가? 기존의 우파는 사실 그 보수주의라는 말을 쓰는 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기존의 우파인 거죠. 예를 들면 민족을 중시한다든지 어떤 가치가 바뀌는 것을 급격한 가치의 변화에 반대한다든지 전통적인 어떤 그 도덕이나 이런 것들을 옹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우파, 어, 라이트, 보수 이런 사람들의 모습인 거고 사실 뭐 그 뿌리를 따져보면은 이제 옛날에 그 이승만의 한민당 때부터 내려온 그 계열, 박정희 때의 그 공화당 그 계열이긴 하지만 어쨌든 보수의 원래 모습은 그런 거죠. 이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이거고 근데 반대로 좌파의 가치는 개혁인 거고 그런 건데 이 뉴라이트는 사실은 보수라고 보기도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 정치적으로나 뭐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그 시장 경제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분들은 그 시장 경제 우파 아니면 자본주의 우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뉴라이트는 그래서 기존 우파하고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우파들이 많이 활동하던 그런 그 커뮤니티 예를 들면 뭐 그 DC 인사이드의 정치사회 갤러리 이런 데서도 상당히 싸움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우파 진영 안에서 싸움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뭐 우파들이 많이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뭐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특히,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 뉴라이트 쪽이, 많이, 뭐랄까요. 배척이 됐죠. 여기저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뉴라이트 운동이 완전히 끝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 다시 살아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뉴라이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식민지 근대화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의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나라 근대화됐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의 근대화 발전을 도왔다 하는 거 그거 하나 하고 어, 48년 건국론이죠.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역사가 시작됐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시작됐다. 그 전은 어, 진정한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어, 북한이나 이런 쪽에 보다 오히려 일본을 좀 더 친근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시장 경제를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뉴라이트의 전형적인 시각인데 주연님도 오셨군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라이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라이트 사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은 일단은 조선에 대해서 굉장히 폄하를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식민지 근대화론,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발전을 했고 근대 국가가 됐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어, 일본에게 나라를 뺏긴 조선은 정말로 그 최악의 나라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일본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했다고 하는 주장으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안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심해지다 보니까 세종대왕 시대에 신분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세종대왕은 노비를 유지를 했다. 이 사실상 노예제도를 유지를 했다. 그러므로 세종대왕이 그렇게 좋은 왕이 아니다. 그리고 독재를 했다는 거죠. 왕으로서. 그 조선시대의 왕을 지금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치면은, 자기들이 국부로 칭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통령 수반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또 자기 집권 내내 일본하고는 관계 개선을 하지 않았죠. 뭐 해방 직후기도 했지만 일본하고 굉장히 안 좋은 관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국부이기 때문에 이승만은 존경할 만한 모든 면에서 완벽한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승만에 이어서 그 나쁜 그 좌파 세력들을 척결한 박정희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그걸 계승한 전두환 인정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로 이어지는 건데 그게 모순되는 거죠. 이승만은 그렇게 시켜 세우면서 친일은 해야 되고 하면서 논리적인 모순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조선에 대한 폄하가 굉장히 심해서 세종대왕에 대한 좋지 않은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뭐 노비들의 인권을 침해했다 뭐 이런 거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기생이나 뭐 공녀 이런 거 그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그런 공녀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고 또 그 수령을 고소할 수 없도록 했던 그런 제도 그래서 백성들이 어 자기의 자기를 다스린 사또나 이런 사람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인권 침해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승만 시대에 그 보도연맹 학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입을 딱 다물죠. 또 전두환 삼천교육대 이런 거는 얘기하지 않죠. 예, 수백 년 전의 그 왕조 시대의 그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 신분제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 자본주의에서의 차별은 어떻게 볼 것인가? 여기 대해서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런 자본주의의 어떤 패배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회의 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인데 500년, 600년 전에 그 신분제를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모순적이고요. 어, 예, 김혜정 님도 오셨군요.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뉴라이트 이 사관에서는 민족주의를 굉장히 혐오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한 민족이 일본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거는 민족주의도 아닌 종족주의다라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민족을 앞세우는 거는 굉장히 전 근대적인 생각이라고 굉장히 폄하를 하는 거죠. 그 한 민족을 강조하는 거나 우리 민족끼리 잘 해보자 북한과 함께 잘 해보자 하는 생각들은 굉장히 고루한 철진한 그런 생각들로 치부를 합니다. 근데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옹호를 하죠. 일본이 한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일본이야말로 상당히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나라였고 그게 전체주의로 발전을 하고 군국주의로 갔던 그런 나라인데 일본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일본의 민족주의에 호응했던 친일파는 문제 삼지 않죠. 예, 한국의 민족주의는 문제인데 일본의 민족주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이 뉴라이트 쪽에서 신자유주의를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신자유주의라는 거는 이제 그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서 시장이 알아서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신자유주의고,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마가렛 대처 영국의 아니면 미국의 레이건 이때부터 정부가 시장에 대한 통제를 덜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이제 뭐 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사회의 틀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제 자본이 지배하는 사회로 가게 된 시발점이잖아요. 그게 신자유주의인데 어쨌든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는 박정희는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죠. 국가자본주의였죠.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기업을 키워가지고 그 경쟁력을 쌓아서 어, 뭐 이제 공업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게 박정희 시대의 경제였는데 신자유주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박정희의 국가자본주의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걸 잘 모르겠고요. 어,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그냥 우리나라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을 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무리하게 깎아내리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신자유주의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실 이승만과 신자유주의는 사실 전혀 다르죠. 이승만 때 그 농지 개혁도 이 소작농들 그 서민들을 위해서 한 건데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땅을 다 뺏어 나눠버린 건데 이거와 신자유주의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뭐 그때는 시대가 달라서 그랬다고 하려면 세종대왕 얘기를 하면 안 되죠. 또 이승만 때는 심지어 뭐 그 보호무역, 국산품 매용 이런 거를 했는데 박정희 때도 그랬고 전두환 때도 국산품 매용 운동은 계속했잖아요. 그랬는데 뭐 신자유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우리의 복지 정책을 문제 삼고 하는 것들은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뭐 말하자면 그냥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보이고요. 조선에 대한 폄하라든지 신자유주의 강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일 화가 나는 게 식민지 근대화론인데 이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했던 거는 조선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거고, 그래서 먹힐만 해서 먹힌 거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계속 둘 생각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를 같은 나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그냥 수탈하고 약탈하고 버릴 게 아니었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를 발전시켰겠지라는 게 이 사람들 주장인 겁니다. 그 논리적으로 볼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탈하고 우리나라를 발전시키지 않고 저개발 상태로 놔둘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랬는데 현실은 수탈을 했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번 국사 시간이라든지 뭐 여러 번 배웠던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뭘 수탈해 갔는지 그 수탈 지도까지 나오잖아요. 쌀 가져가고 또뭐 각종 문화재 가져가고 또 인력 빼가고 뭐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심지어 집에 있는 그 집기들 놋그릇 뭐 이런 것까지 다 녹여서 가져가가지고 무기 만드는 데 썼던 게 일본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물자 이동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열차 선로를 깔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라를 발전시켰다고 말하는 거는 무리하죠. 굉장히 어, 예, 전우진님 말씀처럼 일본의 논리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가 말을 하는 거, 일본의 주장을 따라가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예, 윤명숙 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을 얘기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일본의 제국주의, 일본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다는 거. 그리고 이 식민지 체제 하에서 우리 한국인이, 그땐 조선인이죠. 이 조선인의 권리가 일본인에 비해서 똑같은 일본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조선의 권리가 훨씬 더 적었다는 거 그 사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꼬아서 설명을 하느냐. 일본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일본과 똑같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개발을 시켰다. 하지만 일본의 제국주의는 어,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일단 전쟁이 닥치고 했기 때문에 일본의 제국주의 어, 운동, 제국주의 활동에서는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권리까지 챙길 수가 없었던 점은 사실인데 어, 그렇기 때문에 제국주의가 나쁜 거다.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일본이 나쁜 게 아니고 제국주의가 나빴던 거고, 우리는 그 제국주의에 희생된 거지 일본에 희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앞뒤가 안 맞죠. 제국주의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강제로 합병을 했고, 그래서 식민지로 삼았고, 그래서 수탈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2등 국민, 뭐, 나쁘게 말하면은, 노예처럼 부린 거잖아요. 우리 조선인들을. 근데 거기에서 일본과 제국주의를 분리해서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함께 가는 동반자로 같은 일본을 만들려고 했지만 이 제국주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제국주의가 나쁘다. 이 참 불합리한 제국주의를 우리가 어, 이겨내고 근대 국가를 만들어 참 다행이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예, 이혜성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일본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일본으로 갈 생각이 없죠.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런 말을 한다고 뭔가 할 수 있는 대접받거나 한자리 학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음, 이 사람들은 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굉장히 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고 앞뒤가 안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모든 걸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자기들의 역사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근대 국가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얘기를 해요. 어,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승만이 건국하면서 우리나라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제 굳이 따지고 보자면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는 게 일본이 나쁜 게 아닌데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랬으면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그 전이 나쁜 거고, 그래서 조선이 나쁜 거고, 그러면 나쁜 조선, 또 일본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때를 빼고 나면은 이제 진짜로 우리나라가 제대로 시작하는 건 이승만 때부터야 되는 거죠. 뭐 이승만이 필요해서 그렇게 논리를 만들었는지, 아니면 논리가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승만이 필요해진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전의 역사는 굉장히 미개한, 나라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우매한 백성들과 사악한 권력자들의 역사였고 이승만이 이승만 정부가 들어선 1948년부터가 진짜 역사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인정할 수 없는 거고 또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신흥무관학교는 인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고 했죠. 뭐 역사 교과서 논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졌고 한바탕 난리가 났다가 지금은 일단 정리가 된 건데 그 당시에 이제 집어넣으려고 했던 게 4.19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4.19를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를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그 박정희를 군사 혁명으로 바꾸는 그런 내용을 기술한 그런 책을 쓰려고 했다가 그때 한바탕 난리가 나가지고 접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역사 교과서 논쟁 속에서 어, 뭐 다수의 주류의 학자들에게 이제 배척당하고 하면서 밀려났던 사람들이 지금 다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등장의 배경은 그러니까 새롭게 이 뉴라이트가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낸 그 배경은 사실은 유튜브예요. 어, 근데 진영 논리가 굉장히 강해지면서 좌는 점점 좌로 가고 우는 점점 우로 가면서 점점 이제 그 순한 맛이 아닌 매운맛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우파도 점점 우파에 더 매운 우파로 가고 좌파도 더 매운 좌파로 가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찾아서 듣기 시작하면서 이제 뉴라이트에게도 관심이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 역사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죠. 어, 이승만까지는 아니어도 사실은 이승만에 대한 평가는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승만은 독재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거 부정하고 나라 꼴을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친 사람으로 다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승만을 다시 꺼내는 건데, 어쨌든 이승만까지 안 가고 박정희 전두환까지만 해도 우파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버릴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이 뉴라이트 사관에 많은 우파 지지자들이 몰렸고, 그렇게 힘을 얻은 그 뉴라이트의 그 유튜버들이 이제 뉴라이트 사관들을 더 개발해 나갔고, 어, 추정컨대 어, 이 뉴라이트에 굉장히 깊게 관여하고 있는 어떤 인물이 가까이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유튜브를 많이 봤거나 하면서 우리나라의 절대 권력자가 생각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된 것 같습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에요.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 그런 사람이 옆에 갔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런 유튜브에 빠진 그 시기가 올해 초가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까지는 이런 방송 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이런 뉴라이트 상황과는 반대되는 얘기들을 여러 차례 해왔는데 올해부터 바뀐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올 초부터 여기에 경도된 게 아닌가, 알게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결과로 홍범도 장군은 인정할 수 없게 된 거고, 사실은 홍범도 장군뿐이 아니고 그 육사 교정에 있던 5분의 그 독립운동,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그분들을 다 빼고 싶었겠지만 딱히 뺄 근거가 없으니 공산주의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홍범도 장군을 빼는 그런 일을 벌이고, 이제는 여기서 힘을 얻어서 이제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까지 광화문 광장에 두어서 안 된다는 주장을 버젓이 하는 그 사람들과 대통령실 또 여당, 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런 단체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버린 거죠. 어, 어쨌든 우리가 뭐 그렇게 한다고 막 하면은 아무리 논쟁을 하고 아무리 뭐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고 해도 이게 밀어붙이면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의 모습입니다. 사실 뭐 이 대통령 중심제, 미국도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하고 우리나라의 대통령 중심제는 너무 다릅니다. 사실은 프랑스도 대통령이 있고 또 독일도 대통령이 있죠. 대통령이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나라만큼 대통령이 어, 힘이 센 나라가 뭐 이제 아예 독재하는 나라들 빼고 제도적으로 대통령의 힘이 이렇게 센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들이 너무나 많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다른 걸 떠나서 사면권만 하더라도 미국 대통령의 사면권은 굉장히 제한돼요. 그래서 임기 내에 뭐 한두 번 사면을 할까 말까 거의 안 하죠. 안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못 하죠. 사면하고 싶어도.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그냥 막 사면을 명절마다 사면을 할 수 있죠.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대통령은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뉴라이트 문제 이런 거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견제를 우회적으로 돌아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첫 번째는 여론으로 압박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뭐 의회에서 그것들을 좀 견제해 줘야 되는데, 의회라는 게 사실은 법을 만들 수 있잖아요.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제도로 견제를 하는 게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대통령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거부해 버릴 수 있죠. 그러면은 그거를 다시 올려서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만들려면은 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힘들죠. 뭐 야당이 200석을 차지하고
200석이 똘똘 뭉쳐가지고 한 명도 이탈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 건데 힘들죠. 그렇다 보니까 대통령이 의회의 견제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자꾸 견제하는 거, 뭐 이런 우회적인 견제밖에는 대통령을 견제할 방법이 없어서 어, 좋은 대통령이 나타나면은 정말 좋을 수도 있지만 어, 지금까지 경험으로 볼 때 그게 완벽한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어, 파이가 있는데 그 파이를 네 사람이 나눠서 먹습니다. 네 사람이 나눠서 먹는데 먼저 그 파이를 자르는 사람이 먼저 먹도록 하면은 먼저 자르는 사람이 엄청 크게 잘라서 자기가 먹어버리겠죠. 근데 그 파이를 자르는 사람이 가장 마지막에 먹도록 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은 가장 마지막에 먹기 때문에 어, 앞 사람을 조금씩 줄까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앞 사람이 항의를 할 텐데 결국은 똑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에서도 그렇고 죄수의 딜레마에서도 그렇고 자기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잘못하면 내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수 있다. 잘못하면은 저쪽에 권력이 다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나 아무것도 못 얻을 수 있다. 그런 상황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놔야 이제 그 안에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양보도 하고 타협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굴러간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제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게 된 게 한쪽이 굉장히 큰 권력을 휘둘러도 그걸 견제할 장치가 없고 그때에 자기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으면은 권력은 뭐 그렇게 마음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저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 저한테 제 계좌에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면 뭐 10억 원이 갑자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랬는데 당연히 신고를 하겠죠. 왜냐하면 그걸 제가 썼다가 들키면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그 신고하고 조심할 텐데 오히려 이게 범죄에 연루됐다고 덤택 쓰지 않을까 걱정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그 10억 원을 어, 현금으로 그냥 생겼다. 어, 예를 들면 뭐 제가 길을 가다가 땅에서 뭘 주웠는데 거기에 현금 10억 원이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달라요. 계좌에 10억 원이 들어온 거하고 그냥 현금 10억 원을 땅에서 주운 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때는 이거 아무도 모르면 내가 써도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아예 그런 게 아니고 어, 뭐 제가 어디 무인도나 뭐 이런 데서 그냥 놀다가 땅에서 뭘 주웠어요. 그랬는데 그게 로또 당첨 복권이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주인을 찾아줄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는 굉장히 희박하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도 있다 하는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지 사람들이 어, 막 나가지 않는 거죠. 점유물 이탈, 점유, 점유물 이탈 횡령죄. 그거죠. 예. 길에서 죽은 거. 어쨌든 계좌로 입금돼서 흔적이 남는 것보다는 나쁜 마음을 먹을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회 제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나라에서는 비리도 많고 범죄도 많고 그런 거고. 예. 이게 제도가 갖춰지지 않고 한 사람의 권력을 몰아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길게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이 뉴라이트가 그냥 이상한 사람들의 이상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변화를 막 만들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 싶은데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나라였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고 이제는 바꿔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예, 시간이 많이 갔으니 이 얘기는 이쯤 하고 책 소개로 가죠. 오늘 댓글을
많이 못 읽었는데, 예, 나중에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할 책은 첫 번째는, 나비에피님, 현명하시네요. 한 명은 자르고 한 명은 먼저 고르도록. 예, 그렇군요. 어, 파이가 바로 그거였네. 파이 얘기가 네 사람이 파이를 나누는데, 어, 그 파이를 나눈 사람이 제일 마지막에 골라가는 그게 그 얘기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그게 크기가 큰 거를 자기가 먹을 수 있으면 먹어버리겠지만, 자기가 마지막에 골라야 되면은 똑같이 나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먼저 먹는 사람이 큰 걸 집을 수 있으니까. 그거랑 나비 해피님이랑 같은 방식입니다. 현명하시군요. 책 소개로 갈 텐데 첫 번째는 이 로단테호와 죽음의 낙원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이 그림도 화질이 좀 떨어지네요. 조금 줄여서 화질 좋아 보이게 이렇게 놓고요. 이 책은 사실은 밀리의 서재의 그 독점 소설, 독점 뭐랄까 독점 공개책 뭐 그런 거라서 밀리의 서재 안 하시는 분은 현재로서는 보기가 어려운데 SF 소설입니다. 그리고 지구가 어떤 이유에서 뭐 핵전쟁이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멸망을 했고 지구를 탈출하는 우주선이 로단테호라는 게 있어요. 이 로단테호에서 약 5,500명, 5,200명 정도? 거기에 이제 지하의 사람들까지 하면 5,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그 작은 사회 우리가 지금 뭐 나라에 비하면 작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서로 속이고 속는 우매한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일반 백성들 또 지배자들 또 지하 세계에 있는 그 저항 세력들 뭐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꽤 재미있고 잘 읽히는데 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21편으로 돼 있고 21편이 하루씩 연재가 된 거라 저도 한 20여일 만에 쭉 읽었는데 이 책 일단 그 설정이 조금 어설퍼서 왜 그렇게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들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개연성이 조금씩 떨어지는 거. 예를 들면 이 우주선이 유일한 삶의 터전인데 나중에 조금 어려워지니까 막 우주선을 탈출하려고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개연성이 떨어지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그 우주 공간에 사실 뭐 우주 공간에서 펼쳐지는 일은 없고 우주선 안에서 펼쳐지는 일이지만 그런 제한된 공간에 제한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기에는 그래도 잘 읽히고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이고요. 여기 네, 상호 배신? 상호 배신이라기보다는 지배자들이 대다수 착한 사람들 다 속이고 착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이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세상은 아름답지 않아서 지배자에게만 아름다운 세상이었던 거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책은 사실 이제 밀리 서재를 안 하시면 보기 힘들기 때문에 짧게 마무리하고요. 오늘 소개할 다른 책 두 권은 첫 번째 달의 아이 이것도 역시 SF예요. 우선 이 작가 이 최윤석 작가가 좀 특이한 사람인데 어, KBS 드라마 PD 출신이에요. 어, KBS 드라마 출신으로 저는 뭐 하나도 안 봤지만 추리의 여왕 2, 뭐 김과장, 즐거운 나의 집 뭐 이런 드라마들을 많이 만들었고 또 그 휴스턴 국제영화제에서 상도 받은 굉장히 드라마 PD로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 왔던 그런 사람인데 근데 책을 또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책을 많이 썼고 이 책이 이제 얼마 전에 발표된 달의 아이라는 책인데 어, 좀 부러워요. 이렇게 PD 하면서 책도 잘 쓰고 부럽기도 하는데 이 책이 너무너무 훌륭한 책이라고 보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이야기를 끌어가서 한 권의 장편 소설을 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부럽고, 저도 옛날부터 무협지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지만, 용기를 내봐야겠다는, 다시 한번 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책이었고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김 과장 드라마 재밌었나요? 저는 뭐 하나도 안 본 것 같아요.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이 책은 달 때문에 벌어집니다. 달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커지기 시작해요. 달이 커지는데 달이 부피만 커지는 게 아니라 질량도 같이 커지나 봐요. 그래서 이 달이 질량이 커지다 보니까 달의 인력 때문에 달이 커지면서 그 인력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달이 커졌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나중에는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사람들의 무게가 점점 이제 더 무거운 사람을 하늘로 띄우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잃은 부모들은 이 아이들을 찾고 싶고 정부에서는 이 달이 계속 커지다 보면 지구의 종말로도 갈 수 있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또 아이를 잃은 부모들의 마음도 다독여야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는데 이 책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이 주인공이지만 국무총리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국무총리가 이 달이 커질 거라는 거를 처음으로 예측했던 과학자, 나사에서 근무도 했던 과학자 출신인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매장당하는 거죠. 달이 왜 커지냐 막 그러면서 학교에서 매장당하고 시리에 빠진 나날을 보내다가 어떻게 정치인과 연이 닿아가지고 정치를 하다가 국무총리가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 달의 팽창과 곳곳에서 벌어지는 그런 재앙들을 토대로 해서 어,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구해야 된다는 필요, 이 아이들이 둥둥 떠서 달을 향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 아이들이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우주선을 보내서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또 거기에 온 힘을 쏟기에는 당장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상황.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자꾸 둥둥 뜨니까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이제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뜨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얘기인데 어, 예, 근데 이 책이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어요. 어, 뭔가 하면은 일단 달이 커지는데 사람이 달로 날아간다는 게 어, 좀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죠. 일단 달의 질량이 굉장히 커진다고 하면은 달에서도 사람을 잡아당길 테니까 사람의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전히 달이 지구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는 달의 질량이 지구의 질량보다 훨씬 적은 건데 그러면 지구의 인력이 더 강한데 어떻게 지구에서 달로 날아갈 수가 있는가 그런 문제. 또 어쨌든 둥둥 떠서 달로 가게 된 그 아이들이 살아있거든요. 아이들이 달로 가는 동안에 아이들을 어떤 물질이 감싸서 이 아이들의 생명을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살아있기는 상당히 이 우주라는 환경이 척박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서 그것도 이제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돼버린 거죠. 예를 들면은 이 대기권 바깥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영하 270도 밑으로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일단 죽을 수밖에 없고요. 일단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위로 올라서고 산소가 부족해지는데 숨을 쉴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그 우주 방사선이라는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리 이 대기에서 막아주니까 그렇지 지구의 자기장으로 막아서 그렇지 달 쪽으로 가면은 그 우주 방사선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살 수가 없는데 살아 있다는 거. 뭐 예, 해수면 문제도 나와요. 달이 커지면서 이제 조석 간만에 차가 극심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예, 해일이 계속 덮치고 뭐 인천이나 이런 데 난리 나고 뭐 그런 내용도 나오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부분도 그렇고, 어, 이 책에서 제일 이제 어색한 부분은 그 과학적인 사실과 맞지 않는다. 뭐 그것보다도 어색한 게 이제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의 태도가 어, 조금 약합니다. 약하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이가 어느 날 달의 인력 때문에 하늘로 두둥실 떠가지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럼 그 부모가 정상적으로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부모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어, 그래도 꽤 그 이성을 유지합니다. 나중에는 뭐 이제 더 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이 사람들이 어, 이성을 놓지 않고 어, 뭔가 좀 합리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런 것들이 그럴 수가 있을까 싶으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의 행동이나 이런 게 그 동기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아쉽긴 한데 예, 최윤석 작가가 하트패밀리를 안 보고 있기를 바라면서 예, 근데 그런 몇 가지 이제 과학적인 부분이나 그런 사람들의 그 동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것들 몇 가지를 그냥 소설이니까라고 하면서 감안하고 보면은 이 설정 자체는 굉장히 참신합니다. 달이 커짐으로써 벌어지는 일, 또 아이들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 또 과학자 출신의 정치인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 꽤 잘 맞물려 있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연들이 잘 얽혀 있어서 어, 또 그 부모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거든요.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들 사이에도 갈등이 생기는데 어떤 뭐 에피소드들이 서로 연관이 잘 연결돼 있고 그래서 뭐 그럭저럭 괜찮게 재밌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아쉽지만 괜찮다. 한번 읽어볼 만하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다솔모아님 제가 추천한 책들을 찾아서 읽고 있다고 하시는데 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꼭 읽으시라고 추천하는 거 아니라는 거 제가 읽어보니 어떻더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책이 마지막입니다. 이번 주 읽은 책은 파리 심리학 카페. 이 책은 조금 특이한 심리학 책이에요. 특이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조금 특이합니다. 이 저자가 모드 르안이라는 사람인데 여성이에요. 이 저자가 어릴 때 7살 때 부모가 어, 이 저자를 그렇게 돌보지 않고 타가소에 맡겨버립니다. 타가소에 맡긴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 고아원하고 좀 달라서 주말에 이제 데려가고 해야 되는데 주말에도 막 안 데려가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예 이제 고아원 살듯이 그렇게 살게 된 건데 그러면서 이 저자는 어릴 때부터 남 눈치 보면서 힘든 일 도맡아 하는 그런 데 익숙해가지고 자기의 행복보다는 남한테 어떻게 보일까만 신경 쓰면서 이렇게 살아왔죠. 그래서 어쨌든 착한 사람으로 살았고 혼자 있어도 울 줄도 모르는 힘들어도 힘들다고 말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 이른 나이에 20살에 결혼을 합니다. 20살에 결혼을 했는데 그 남편은 그래도 모든 걸 이해해주면서 이 사람을 그 있는 그대로 사랑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남편과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죠.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를 키우는 게 힘들지만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생활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사망하고 맙니다. 그게 이 저자가 23살 때, 좀 줄일까요? 예, 이 저자가 23살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힘들게 살다가 이제 좀 행복해질 만 하니까 이제 남편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술에 빠지게 되고요. 그냥 알코올 중독인 상태로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린 채로 한 1년을 보냅니다. 근데 어, 완전 우울증에 빠져서 술만 먹고 살고 있는 중에 이 자기의 아들이 이제 돌이 막 지난 아들이 아장아장 걸어와서 엄마 엄마 부르는데 그때 퍼뜩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 아들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의 다시 오지 않을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술 먹으면서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망쳐가면서 그냥 슬픔으로 가득 채우고 있구나. 이 소중한 시간을 나는 그냥 최악으로 만들어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받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면서 이제 점점 일상을 찾게 되고요.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정신 치료를 받으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나니까 음, 내가 그런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었더라도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병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고요. 어, 그러면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여러 가지 훈련들 하다가 남들 보기에는 이제 지극히 정상적으로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48살에 내가 그냥 아예 심리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8살에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3년 동안 공부를 한 다음에 남들을 위해서 심리 상담소를 개소를 해요. 이 심리 상담소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정신과 진료를 하는 그런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심리 치료를 하는 곳 이런 곳이 아니고 심리 카페를 엽니다. 이 카페라는 게 어, 누구나 마음의 병이 있고 힘든 사람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픈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여기서 이야기를 하자.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카페에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어, 처음에는 여기 사람들이 찾아올까? 이런 곳에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얘기가 잘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이제 몇 명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많이 힘들었죠. 라고 말을 하자마자 그 상대방이 눈물을 펑펑 쏟은 거죠. 엉엉 울면서.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약 5만여 명의 사람들이 카페를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5만여 명에서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울 줄 몰랐어요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저자가 깨달은 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아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아픔을 덮어가면서 살아오다가 정말 작은 계기만 있어도 그것들을 털어놓게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나눈 얘기들을 이제 이 책에 담은 겁니다. 어, 예. 48에 한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DJ 김대중 전 대통령도 48살에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하죠. 그래서 나중에 프리토킹을 할 정도로 영어 실력이 좋았죠. 예. 48이 늦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기에. 그래서 그렇게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눈 울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눈 그 사람들에게서 자기가 배운 것들, 그 사람들의 얘기 이런 것들을 모아서 아, 예. 어떤 커뮤니티에 어떤 분이 올해 41인데 뭐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누군가가 키즈 모델 빼고 다 가능하다고 했다고. 예. 자설모님 좋은 아이템인가요? 심리학 카페. 뭐 그렇게 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그 사람들이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만 있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한 29가지 얘기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고요. 어, 이 책이 굉장히 프랑스에서는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 오르고 했던 책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로 보면 정말 엄청난 책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쭉 읽고 나면은 우리가 어디서 한 번쯤 봤을 것 같은 얘기들을 엮어놓은 거이긴 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새로운 얘기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그 얘기들을 이 저자가 우리가 흔히 아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우리 아픔을 직면하고 어릴 때 그 아픔들을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담은 책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그 사연들이 좀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실감나게 다가올 수 있기도 하고요. 거기 나온 내용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뭐 이런 거예요.
우리 마음은 무쇠가 아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떠나지 않을 유일한 사람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만큼 자기를 챙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좀 챙기자. 뭐 그런 얘기. 또 그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과거의 상처가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 물으면서 그 과거의 상처가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은 그만큼 힘들었으면 됐다. 지금까지 힘들었던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제는 상처를 떠나보내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상처를 떠나보내는 게 어떤 생각으로 떠나보내야 되느냐? 내가 못나거나, 내가 뭘 잘못하거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스스로를 좀 이해시키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어떤 대접을 받거나, 내가 어떤 잘못을 했거나, 뭐 어떤 과거의 아픈 기억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괴롭다면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때는 그럴만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상처를 떠나보내자. 그런 거고요. 그 방법으로 자신이 어, 자신을 위해서 펑펑 울자. 뭐 이런 얘기. 또 남이 나에게 막대하는 걸 가만히 있지 말라는 얘기도 해요. 남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안 된다라고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착한 게 아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거절하면 상대방이 나를 안 좋아할까 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뭐 그런 두려움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남이 나에게 막대하는 거를 그냥 허용해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거절이 있어야만 정말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거절이 없이 일방적인 관계는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그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 사람이 날 미워할까 봐 걱정해서 그 사람의 모든 걸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은 나를 받아줘야 된다는 거죠. 나의 어려움이나 나의 고민이나 그런 걸 받아줘야지. 그렇지 않을 사람으로 생각해버리고 그 사람을 그냥 나에게 나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건 상대방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니다. 뭐 그런 거고. 예. 어쨌든 이 책의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내가 못난 게 아니다. 뭐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고. 어, 내가 그럴 만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런 거지, 라고 스스로를 좀 위로해주고, 스스로를 좀 변명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를 다독여주라. 그래서 내 스스로 나를 지킬 힘을 얻어라.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 다른 심리 관련한 책에서 뭐 흔히 하는 얘기들이긴 하죠.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자기의 경험과 또, 수많은 사람과 이야기한 그 경험들로 조금 더 어, 실감나게 표현이 되어 있다 하는 얘기고요. 네, 나를 괴롭히는 게 외부보다 나 자신인 경우들이 있죠. 네, 뭐늘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가 있죠. 그러지 말라는 책입니다. 네, 아다지오님이 많이 늦었습니다고 오셨는데 시간이 좀 되긴 했네요. 어, 그렇죠. 예,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고 그러니까 이 금요일 밤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나름 의미가 있는 거죠. 뭐, 사실은 이제 일주일 동안 CP가 없이, PD 일도 하면서, CP 일도 하면서, 그렇게 일주일 보내는 게, 좀 피곤하거든요. 피곤하고, 근데 계속해서 그 부담이 있는 거죠. 그 다음날의 아이템에 대해서, 어, 혹시라도 다른 방송에서 더 좋은 사람이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거. 아니면은,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내일 화제가 안 되면 어떡하나. 뭐 그런 불안이 계속 있고, 뭐 최선을 다 한다고 해도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또 그보다 앞선 또, 걱정은, 섭외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이제 후배들을 집에 보내야 되잖아요. 또 저녁도 되고 하면 퇴근시켜야 되는데,
섭외가 잘 안 되고 있으면은 그 아이템을 끝까지 붙잡고 섭외를 마치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조금 더 편한 걸로 아이템을 돌려서 다른 주제로 바꿔가지고 빨리 끝내고 갈 것인가, 그 결정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이 주제를 내일 꼭 다뤄야 되니까 조금 더 섭외하자 하고 붙잡았는데 그게 또 안 되고 막 시간이 늦어지고 하면은 이게 CP가 굉장히 마음이 무겁죠. 뭐 내가 그냥 할 것 같으면 하지만 남들을 집에 못 가고 막 그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는 내가 판단을 잘못해서 고생시키는구나, 뭐 그럴 수 있고. 그래서 이 CP로 일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제 또 저희 선배가 휴가를 가면은 저는 저 할 일, 원래 하던 일이 있고 거기에 이제 CP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이 시간이 되니까 이제 방송을 어, 하려고 하는 게,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예, 들어주시니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예를 들어 뭐 댓글쇼 진행을 이 시간에 해야 된다 하면은 그거는 안 할 것 같아요. 어, 뭐 그때는 적어도 수천 명이 그 방송을 보고 하지만, 그 그때는 이제 제가 뭐 무슨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얘기를 뭐 넣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제 뭐 저의 이런 얘기, 일주일 동안 힘들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이제 섭외하면서 누구에게 화난 얘기 뭐 이런 거 한다고 들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 시간에 힘들 때, 뭐 피곤할 때 댓글쇼 진행을 한 번 더 해라 하면은 그거 못할 것 같은데, 하트패밀리는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음, 예, AI, 네, 그러게요. AI 얘기를 저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 했는데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 AI 같은 게 무서운 건데, 예, 뭐 그래서 누군가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상당히 힘이 되고, 어, 그쪽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다는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한국어 교원 과정, 이제 지지난 주에 개강을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과목들이 6과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바빠져서 책을 좀 덜 읽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 그리고, 어, 생각보다 성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1학기 성적이. 그래서, 좀 덜 열심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좀 안심했던,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그리고 오늘 댓글쇼에서 얼떨결에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제 운동하자. 걷기부터라도 좀 하자. 뭐 그런 합의가 돼서 오늘 그래도 의식적으로는 더 걷게 됐던 거, 뭐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다음 주에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어, 잘 챙겨서 이야기를 모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통이님, 예, 예, 오랜만에 오셨는데 끝날 때가 됐어요. 신생아, 네, 그때가 많이 힘든데 뭐 아시겠지만 그때가 또 좋을 때입니다. 그때가 참 너무 좋고, 어, 저는 그때로 돌아가서 또 그렇게 잠 못 자고 고생하는 걸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금 편하게 애들 웬만큼 큰 지금을 선택할 거냐면은 100번이면 100번 그때로 갈 것 같습니다. 그때가 참, 예, 그렇게 좋을 때예요. 힘들지만, 예, 그 순간순간을 잘 기억하시고 최대한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도 뭐 나름 이제 열심히 얼리 어답터를 자부하는 저로서는 다양한 기기들에다가 그 영상이나 사진이나 이런 걸 막 담아놨거든요. 심지어는 아예 집에 CCTV를 설치해서 녹화를 할 생각도 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찍어놓는다고 찍어놨는데, 지금 아이들 좀 크고 나니까 그 영상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강물차님은 다시 못 가시나요? 네, 저는 갈 것 같은데. 음,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다 놓쳐버린 시간 같은 거예요. 그때
더 행복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아이들한테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 예. 뭐 제일 큰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다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걸로 끝이라는 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아쉬운데 일단 영상이라도 굉장히 많이 찍어서 나중에 볼거리라도 남기시기를 예, 2번 추천드립니다. 음, 뭐 말하고 커가는 과정도 좋지만 또 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으니까. 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음, 맞아요. 신생아 시기에 한 효도 한 그래도 5살, 6살, 7살, 8살 그때까지는 또 효도를 하지 않나요? 예, 한 초등학교? 예, 그리고 중학생 때도 효도를 가끔 하긴 하죠. 뭐 아주 안 하지 않죠. 예, 그때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뭐 지금 이 순간 나중에 보면 또 돌아보면서 그때 더 즐길 걸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예, 점점 더 그런 것 같으니 할 수 있을 때 많이 즐기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말 잘 쉬고 놀고 공부하고 다음 주를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